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올겨울 우리나라도 추운데요. 미국은 혹한이라고 하죠. 영하 50도 가까이 내려가고 눈도 한 180cm 내렸다. 어제 국제본부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특히 버팔로 지역은요. 눈폭풍으로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크리스마스에 한국인 관광객도 9명이 고립되었는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삽을 빌리러 인근 주택을 방문하자 미국인 부부가 이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면서 피난처가 된 것인데요. 집주인이 평소 한국 음식을 좋아했던 터라 이 식재료도 충분히 있었고요. 한국인 부부가 닭도리탕을 요리하면서 이 기상재난 속에서 훈훈한 한미 교류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따뜻한 집과 훈훈한 마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이 전세 세입자들을 울리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엄청난 전세 사기들이 요즘 드러나고 있죠. 이 추운 겨울에 집 한 칸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대출이자 갚기도 힘든 사람들의 돈을 떼먹는지 이들 마음속 양심의 자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연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정리해보고 또 내년은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어제 참 저녁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수선했는데 네. 계속 뉴스를 이제 봤거든요. 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휘저었는데 결국에 격추 소식이 들어오나 했는데 박 기자님. 네. 격추에는 실패한 거죠? 그렇습니다. 격추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부터 이렇게 우리 영공을 휘젓는 그런 무인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한 6시간 뒤에 이제 늦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군에서 이제 늦게 이제 브리핑을 한 건데 우선은 이 군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이 미상 항적 수개가 포착이 됐고 네.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식별이 됐는데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력으로 진입해서 곧장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직진했다. 그러다가 서울을 벗어났는데 네. 총 3시간가량 비행한 다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게 군의 설명이에요. 특히 무인기가 서울 한강 이북에 해당하는 용산 근처를 비행하면서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넉 대는 강화도 서쪽으로 진입해서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넉 대의 무인기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이 아니냐 네. 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무인기를 우리가 이제 가까이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찰 장비가 장착이 돼 있는지 예. 또 무장이 돼 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난 2014년, 16년, 17년 국내 야산 곳곳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감시 정찰 장비, 뭐 사진기나 이런 것들이 달려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 길이 기준 2m급으로 네, 보였기 네.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 발견된 그런 무인기와 비슷한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대응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이 되니까 헬기에 20mm 이 기관포로 한 100여 발 사격을 했지만
격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헬기 기관포만 쐈냐 이런 의문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 또 민가와 도심지 등이 있는 상공이다 보니까 좀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우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 한때지만 네. 공항도 일부 멈췄었고. 네, 인천공항이 이제 운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지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이렇게 뭐 한나절 가까이 휘저었는데 격추를 시키지 못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렇고요. 이 드론이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공격하는 일도 있었고, 이게 또 저 아랍 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이거 좀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이 무인기를 발견하고 이 존재를 확인했던 게 2014년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대비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전 상황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 상황에서도 그리고 서울 시내 상공을 이렇게 이 주류하고 다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고 네. 박종호 기자님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전투기나 헬기만으로는 대응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네네. 있습니다. 워낙 크기가 작고.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개 길이까지 합쳤을 때 한 2m 정도 되는 거지. 네. 실제 이제 주력을 담당하는 이제 동체 부분은 굉장히 작아 사람 몸통보다도 작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뭐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표현대로 하자면 탱크로 쥐를 잡으려는 거랑 이제 비슷해서 뭐 전력상으로는 압도적이지만 전투기가 네네. 출동한다고 해서 격추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훈련이 충분히 돼 있었다면 뭐 튀르키예 군 같은 경우도 2015년, 19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드론을 격추시켰던 전력이 있었고 네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이제 전쟁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충분히 했느냐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투기로는 원래 격추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각 국가에서는 주로 제밍 그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전파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이 소형 전투기가 제대로 이제 날지 못하게 해서 떨어뜨리는 추락시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 방식이 가장 좀 기밀하게 쓰였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가지고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요. 뭐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 지금 무인기가 한 1000여 대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뭐 출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지금보다 뭐 5대 수준이 아니고 뭐 50대, 500대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또 이제 속보들을 계속 보니 이 우리나라 경공격기 하나가 추락했다. 네. 근데 조종사는 다행히 무사했는데 이게 뭐냐 보니까 또 대응하려고 아마 이륙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좀 참조 삼아야 될 것은 네. 전쟁이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제 워낙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제 국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현대전의 양상이라는 게 훨씬 복잡해져서 맞아요.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수 있는 작은 무기들 그거는 이제 소위 재래식 무기의 뭐 힘 대 힘의 대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비대칭 전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무인기 같은 것들도 크기가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네네. 그런 이제 일종의 비대칭 전력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핵무기만 비대칭 전력이 아니고 이렇게 대응이 어려운 것들도 다 비대칭 전력이라 이번 경우도 물론 이제 단순 정찰 목적으로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무인기에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뭐 간단한 수류탄이나 폭탄 같은 거라도 네, 장착이 네. 됐더라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던 거라 네. 우리 군이 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 촘촘하게 준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은 또 뭐 계속 이제 탄도미사일 도발만 보다가 갑자기 또 무인기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국무회의에서 네.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 훈련이 필요한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비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거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모습을 보였고 네. 그리고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상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이건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제 드론 부대를 창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이런 이제 감시 정찰 그리고 레이더 전력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비대칭 전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작은 그 전략 자산들 같은 경우 전술 자산들 같은 경우는 수천 대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올 때는 아무리 대비를 잘 갖춰놓더라도 놓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몇 대만 놓치더라도 수도권에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전략자산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을 가능한 안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남북이 이제 군사대치 상황을 계속 좀 끌어올려서 서로 전쟁 양상으로 이제 퍼지는 거. 그래서 혹시나 하는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걸 차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은 오히려 어쩌면 그쪽에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하죠.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논의돼 오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짚었었는데요. 신년 특사 대상자 최종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용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네. 이렇게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요. 어제 짚어드린 대로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이 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지난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헌 전 국정원장,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은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또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인사들 또 복권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면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나 이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인이 9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공직자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면면을 보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있지만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지 전병헌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의아하다 싶은 부분은 이게 보통 이제 특별 사면을 단행할 때는 최소한 여야 균형을 이제 맞추려는 노력을 보통 일반적인 정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특사의 이유가 사실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늘 이런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죠. 꼭 1대1로 맞추지는 않더라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그게 이제 특별사면이라는 사법체계를 뛰어넘는 어떤 조치에 대한 이 정당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맞추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명단들을 쭉 보니까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전병헌 의원이나 이제 신계륜 전 의원 그리고 강훈태 전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도고요. 대부분이 여권 인사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균형이 맞느냐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사면되거나 이제 복권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민병환 국정원 2차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입니다. 근데 이 복권된 인사들이 거의 다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입니다.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이라든지 유성욱 전 국정원 단장이라든지 다 댓글농단이나 국정농단 이런 데 포함되어 있던 인사들인데 지금까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제 복권을 시켜주지 못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주장했던 이유는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와 관련해서 저지른 범죄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국정농단은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죄질은 더 나쁘고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와 직접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애초에 내세웠던 명분에 이제 맞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면 복권된 명단을 보면 결국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났다는 선언에 가까워 보여요. 그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게다가 얼마 전에 이제 최서원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네, 이름 네. 바꾸는 최순실 씨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석방이 돼 있는 임시 석방이 상태입니다. 됐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윤석열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2016년에 소위 이제 촛불혁명의 이제 끝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정부나 대통령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사면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찾았었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네. 전했던 또 이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실상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소환일이 내일입니다. 네네. 28일인데 28일. 네. 이 대표의 얘기는 검찰의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검찰이 소환 날짜로 제시한 28일 이거는 이날은 이제 국회 본회의 같은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물론 조사 방식을 협의하겠다고는 했지만 당당히 임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볼 때 사실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면 조사가 사실은 부담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포토라인에 서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서면 조사 방식도 고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선은 당당히 임하겠다. 여기에 좀 정치권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당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검찰의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이 28일인데 네. 내일은 본회의 사실상 올해 마지막 이 임시국회 본회의가 되겠죠. 일몰제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 일괄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뭐 이제 충분히 28일은 어렵다. 이건 이해가 되고 그럼 연내냐 아니면 내년이냐 또 소환하는 날짜 조정을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12시 37분을 지난 시간인데요. 이제 정말 연말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정체가 되고요. 이후에는 원효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주춤합니다. 고속도로는 전국 곳곳에 사고가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정읍 부근 2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북광산을 지나서 광주 요금소 일대 5km 구간 정체가 심한데요. 모째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언양쉼터 부근에서 트레일러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려있던 화물까지 쏟아져서 처리 작업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뒤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 속보 하나가 나와서 제가 놀랐던 게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죠. 네.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그런데 이게 알펜시아 관련이다. 이런 이제 속보가 있었어요. 뭔가 보니까 검찰이 KH그룹을 둘러싼 입찰 방해 또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강력범죄수사부가 수원지검 형사 6부 함께 오늘 오전 KH그룹 본사와 관계사 또 관계자의 주거지 등 해서 20곳 정도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주거지와 네. 강원도 개발공사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말에 춘천지검이 수사하던 입찰 방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서 사건 기록을 검토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 개발공사가 지난해 6월 경쟁 입찰을 통해서 KH그룹 산하 특수목적 법인인 KH강원개발 주식회사에 총 매각 대금 7,115억 원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을 했는데 네. 입찰 참여 기업 2곳 모두
KH그룹의 계열사로 드러났어요. 결국 담합한 게 아니냐 이런 네네.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결국 이제 최 전 지사 등 도청 관계자 일부도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된 겁니다. 네네.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을 끄는 부분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KH그룹이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송금을 지원했을 것으로 의심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같이 또 회계 서류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자료를 확보해서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KH그룹은 쌍방울 그룹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기업이라서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함께 들춰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소식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면 또 이제 민주당 쪽 이제 이 과거 지자체장인데 이건 또 새로운 건인가 했는데 지금 박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네.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또 이재명 대표로 연결이 돼요. 연결돼 있죠.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 뭐 관련성을 아예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쌍방울 네. 관련 수사나 지금 KH그룹 관련된 수사가 원래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네네. 수사를 시작했다가 거기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안으로 좀 넓혀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북 송금 관련된 사안인데 그것과 이제 이번 수사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갈 때는 다른 건으로 들어가도 나중에 자료 보고 넓히는 거는 이제 우리 검찰이 이제 많이 하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이기 네네. 때문에 그걸 아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권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알펜시아도 그렇고 FC 성남도 그렇고 둘 다 그 당시 시점에서는 지자체의 골칫거리였던 사업들입니다. FC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 매각이 안 돼가지고 자금으로 어떻게 이 시민구단을 유지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었고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지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았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자금 부담을 이제 강원도청이 이제 계속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각할 당시에는 그래서 오히려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검찰이 이제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일종의 담합이나 부정하게 자산 가치를 깎아판 이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소위 지자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곳들이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검찰 수사의 양상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어느 정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 큰 사건, 본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관여 사건들 이제 지선들을 다 이렇게 묶어 보면 민주당은 또 굉장히 발끈할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그랬죠. 레고랜드가 있었죠. 지사의 이제 그런 어떤 무리한 결정도 결국은 최문순 전 지사 시절에 이제 업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전임자 지우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맥락들이 이제 민주당이 의심하는 대목인 거죠. 자, 이건 엄정한 수사의 결과로 이 빈틈없는 팩트로 입증이 된다면 이게 또 범죄일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모호하게만 또 흘러간다면 이 정치 공방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28일이 본회의다라는 얘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올해 말로 효력이 다 끝나는 일몰제 법안들 이걸 일괄 처리하기로 했는데 요중에 관심을 받는 게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됐던 안전운임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연장 근로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야가 또 서로 니 탓 내 탓 공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안 사실 계속해서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특히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절대 이제 안 된다. 이걸 일몰을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안전운임제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 조정할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8일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도 일몰 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이게 안 되면은 기업들이 힘들어질 텐데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합의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여야 예산안 합의 플러스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합의에 입각해서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 네네.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서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거든요. 네. 법사위에 이게 이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돼서 내일 처리될 가능성 현재 우선 작아 보여요. 그래서 아예 내일 본회의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본회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아까 윤허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허가한다라는 축약어가 아니고 원래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윤허 그 네네. 단어를 좀 만든 것 같아요. 패러디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석이 원래 됩니다. 사극에 나오는 표현이죠. 네.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일몰법도 그렇지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이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건강보험법 관련 개정입니다. 네. 지금 건강보험의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을 하는 거를 계속 이제 일몰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올해 말로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거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반대로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올해 안에 꼭 노란봉투법, 네. 이제 노조법 개정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이제 파업을 했을 때 이제 무리하게 민사소송을 회사 쪽에서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또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크게 보면 지금 네 가지 법안이 서로 좀 맞물려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거를 과연 남은 연말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정우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내일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내일까지 이게 처리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이제 뭐 임시국회가 또 한 번 또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문제가 항상 해가 바뀌면요, 이 연초에 이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 많이 하죠.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근데 일몰 법안들이 또 우르르 사라지게 되면 새해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정치권이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예상하고 없앨 거 정말 없애고 남길 거 남기고 손볼 거 손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쟁 차원에서 서로 그냥 밀고 당기기만 하는 건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3월 8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김장연대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출마 선언했는데요. 2024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켜켜이 쌓아온 신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총선 압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자들이 출마 선언 이후에 뭐 이게 관심의 초점 김장연대 정말 이제 된 거냐라는 얘기를 또 물어봤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이제 김장은 다 담궜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공깃밥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한 뭐 단일화, 연대 가능성까지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도록 당내 다양한 세력과 잘 소통하고 화합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임 작가님 워낙 그 당권 주자가 많잖아요. 네. 그럼 다른 지금 아직 선언 안 한 예비 주자들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상 선언을 했지만 공식 선언은 안 한 안철수 의원 네네. 같은 경우는 일단 김장연대에 가장 좀 크게 반발하는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에 그 개개인의 총선 승리 전략과 당 개혁 방안의 비전을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연대부터 언급하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수도권 경쟁력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천 쪽이 지역구인데 이런저런 연대론이 나오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소리다. 그러면서 진정한 연대는 필승 연대인 윤당 연대. 즉 윤상현과 당원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나경원 의원도 역시 유력 당권 주자인데 네. 직접적으로 김장연대에 대해서 이제 강한 톤의 비판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게 이제 혹시 김장연대에 나경원 의원까지도 어떤 포함되는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연말이 지나면 김장철은 이제 슬슬 끝나기 때문에 내년 넘어가 봐야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 김장연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양상이 좀 달라질지 이런 거를 좀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박 기자님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장연대와 함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자체가 지금 친윤이냐 비윤이냐 네. 이렇게 좀 이제 구도가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비윤계 유 전 의원은 이제 비윤입니까? 반윤으로 분류되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돼간다. 아하. 친윤 주자를 자임하는 뭐 당권 주자들 싸잡아 비판한 모습이었고요. 네. 윤 대통령 1인이 지배하는 사당이 되고 있다. 이게 2016년 총선 참패의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 친박, 비박, 뭐 친이, 친박 하다가 네. 보수 정치가 계속 망해왔는데 그런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요. 네. 결국 현재 상황을 보면 윤심을 앞세운 주자들 간의 합종 연행이 좀 어떻게 될지 또 각종 여론조사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유승민, 나경원 이 두 전 의원이 출마할지 네네. 아울러 이 친윤계와 대립했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입당한 2040 세대 당원들 또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제가 대통령실 주변이나 이제 여의도 주변에 좀 취재를 좀 해보면 아직도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제 윤심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삿바 싸움도 아닙니다. 네. 아직 좀 링에 올라가지도 않은 네네네네. 사람들끼리 이제 하고 있는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링을 정비하는 수준의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 거라서 내년이 되고 이제 해가 네. 바뀌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을 때 네. 여론조사 흐름까지 같이 봐야 윤심이 실제로 누구한테 가서 꽂힐지 그리고 그래요. 나서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그렇게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삿발을 묶고 모래판에 올라서봐야 이제 뭔가 구도가 드러날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하나 더 짚어보죠. 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1차 기간 보고를 받는데 자, 먼저 이 어제 실질심사가 있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구속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역시 이제 박희영 뭐 청장이나 최원준 과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참사 이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 네. 또 박 부총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교체한 다음에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자 정보를 삭제한 정황, 네, 이걸 네. 특수본에서 법원에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 우려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 중에 하나인데 네. 특수본에서는 뭐 수사의 이제 활력을 찾았다라고 자임하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죠. 다만 이제 이 사안은 수사 특히 이제 용산구청장이나 용산소방서나 용산경찰서 수준의 수사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제 국가의 역할 그리고 예. 정치의 역할이 충분했는지까지도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네,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새해까지 계속됩니다. 자, 여기서 한입뉴스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이 닭도리탕 언급했는데 많은 이 청취자분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닭도리탕 아니고 닭볶음탕이 표준어다. 그런데 이게 유래가 두 단어가 같이 쓰이다가 몇 년 전에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가 닭을 도리쳐서 만든 게 닭도리탕이다. 이거 순우리말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는데 이걸 계기로 논의가 길었다고 해요. 이후 국립국어원의 입장은 닭볶음탕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서 저도 이제 기사에 그렇게 나와서 언급은 했는데 닭볶음탕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426님. 세상의 모든 정보를 집안일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 라디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엔시아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저희가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라 얘기하진 않아도 너무나 처음 들었던 지난 날 많지 않은 바람들의 벅찬 행복이어도 이별은 아니었잖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맞춤법을 틀리기 쉬운 표현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할 때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별의별은 글자로 쓸 때는 별의 별이라고 쓰고요. 발음은 별이별 또는 별의별이라고 합니다. 간혹 별아별이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요. 이것은 맞는 표현도 아니고 맞는 발음도 아닙니다. 별의별은 보통과 다른 갖가지의라는 뜻의 관형사인데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글자는 모두 한자 다를 별자를 쓰고요. 두 번째 음절은 의자를 씁니다. 여기서 의는 격조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별의별 이렇게 발음합니다. 관형사 별별은 별의별과 같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연락이 안 되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또 병을 고치려고 별별 처방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털이 복슬복슬하고 탐스럽게 생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할 때 털 복숭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털 북숭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할까요? 털이 복슬복슬하고 탐스럽게 생긴 강아지를 복슬강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를 연상해서 그런지 털복숭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털이 많이 난 것을 뜻하는 표현은 털북숭이가 맞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연말 추위 속 체온 유지와 함께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일부 전북에 초미세먼지가 많은데요.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북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광주, 전남, 경상권에도 오후에 먼지가 많아지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도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한파특보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 남아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0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상 2도로 올라선 가운데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지만 낮 기온이 내림세로 바뀌면서 서울이 영하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8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져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동해안은 오늘까지 높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다가 내일 눈이 살짝 내릴 텐데요. 1cm 미만으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상 2.3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가 연말을 맞아 특집 인터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정리해보고 내년을 또 전망해보는 주제들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한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분이시죠.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자, 부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령입니다. 항상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마이너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청취자분들에게는 뭐지? 생소한데 자,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남기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트위터,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남기고 계신데 네. 그 정보들 속에 들어있는 패턴을 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직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저는 마이닝 마인스, 사람들의 마음을 캔다라고 정의했고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마인드 마이너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이너 그러면 저는 광부죠. 예, 네. 마음속을 캐는. 네네. 자,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또 상상하지 말라. 최근에는 이 just do it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don't just do it. 그냥 하지 말라. 이런 책도 내셨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먼저 생각부터 하고 움직여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시고 또 마음속을 캐내시니까 데이터에서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예측이란 말보다 이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남고 우리가 좀 꺼리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제한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선호가 미래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재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들의 선호를 전부 다 저희는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를 기반으로 합의점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작업들을 이제 미래를 본다라고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책을 처음에 냈을 때 이 세 번째 책의 제목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였어요. 저희 지난 한 10년 넘는 데이터를 쭉 펼쳐보았는데 저희가 이런 형태의 변화가 선명히 보인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시간차를 두고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됐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다음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정말 과학적인 답변이신 게 저희는 예측도 가끔 농담 삼아 예언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단 이해. 지금 네. 선호하는 것들이 미래를 만든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시간차는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 네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제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청취자분들도.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도가 빨라서 적응도 힘든 이거 어떻게 따라잡지? 걱정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 하면 혁신을 이렇게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병원 갈 땐 말이야 미리미리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현재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게 더 공중보건에 도움이 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먼저 날라오는 그런 서베이 툴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를 이제 설명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문이 열리면 얼굴 인식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나의 마스크를 썼는지 더 나아가서 온도가 얼마인지를 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걸 너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좀 불편해 혹은 어려워 했던 것들도 우리가 한꺼번에 사회 변화 때문에라도 안 할 수 없게 된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중간에 관여하지 않는 자동화라는 게 혜택이 있구나. 우리가 배울 때 좀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공중보건을 넘어선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이 상당한 수준의 어떤 우리에게는 어떤 강박 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적응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을 했던 분들 혹은 연결된 산업 자체가 더 많은 혁신을 하도록 이렇게 강제되어지거나 혹은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나의 일도 자연스럽게 혁신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라도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연결된 거는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대안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뭐 스카이프 같은 툴이 있는데 사람들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회의 툴 같은 거. 근데 그게 봤더니 2003년도에 이미 개발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2020년도가 되어서 팬데믹 때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그런 툴들을 써본 거죠. 뭐 주민이 뭐냐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환경에 적응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엄밀함을 요구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시급성 이런 것들이 변화의 촉매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엄청 빨라졌고 그걸 통해서 효용성이 확보된 것들은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라도 우리 삶에 의해서 쓰이겠죠. 그러니까 변화의 인자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오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의 속도는 이미 빨랐지만 사람의 속도가 이제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숨가쁘죠. 이유가 어떤 형질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몸에 축적된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고 우리 삶을 바꾸려는 행위는 에너지가 요구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선택의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으로 움직였을 때 그걸 쉽게 해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새로운 형태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에게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아니 그래서 저도 좀 혁신을 빨리 따라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3인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고3이 학교를 안 가면 대학을 어떻게 가나. 근데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보니까 줌으로 다 해요. 너 학교 안 가니? 지금 수업 받고 있어.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끝도 없이 나오는 게 메타버스도 막 늘어나고 있고. 처음은 이거였죠. 감염의 우려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 시도되어진다. 조금 있으니까 그 얘기 나왔었어요. 이제 좀 안정화되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게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라이브로 하는 수업보다 미리 이렇게 녹화된 걸 선호해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할 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배속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관식으로 천천히 얘기하시면 이게 그만큼의 인내력을 요구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1.5배속으로 이렇게 들으면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거 뭐였냐면 꼭 한국의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뭐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수업이 있던데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없나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직업을 바꿀 때 좀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에서 그런 무크라든지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학업을 끝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의 것들도 다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마주하게 된 거죠. 학교 소속의 경계도 이제 허물어질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에서 욕망을 포착할 수 있다. 이게 송 부사장님 떠올리면은 저는 이게 늘 떠오르는 격언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점에서 욕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사례를 좀 드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껴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다음에 좀 부족했던 것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바라보니까요. 그를 기반으로 이제 변화에 대한 걸 보고 있는데 오히려 변화의 방향성이 좀 일정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혼자 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들. 예전 같았으면 극장에도 커플석 막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각자 앉으시는 걸로 다 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에도 4인용 테이블이 아니라 이제 바 형태의 식당이 익숙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혼자 하는 것들이 좀 더 일반화되어진 사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씬이 학업 끝내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켜놓고 혼자 배달 음식이건 혹은 집안에 준비된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전에 식사를 했으면 주로 단란한 가정에서 여러 명의 식구들이 함께 먹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변화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병해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혼자 살게 되었다라는 것들 1인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왔고요. 두 번째는 장수 이슈예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거 나오거든요. 옛날에 수연이라는 게 60세였다고 하더라고요. 목숨 숫자 써가지고. 그 당시에는 장수 만세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환갑이에요. 그러면 아우 인생을 참 잘 살아오셨네요. 성공적인 형태의 그런 우리의 축하였죠. 근데 지금은 환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누구나. 그다음에 얼굴 봐서는 이분이 몇 세이신지를 가늠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변화가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네.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다. 강연장에서 만나는 10대, 20대 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한 100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네. 그야말로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의 그렇죠. 모토가 실제적으로 100년의 시간을 지금 들여야 된다는 거죠. 한 개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꾸로 사회 시스템이나 우리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의 긴 기간 동안에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그다음에 그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의 제한이라든지 혹은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더 너그러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수라는 게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압력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고민해 본다라는 게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비대면 이슈예요. 그래서 안 만나고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 반차를 내고요. 네. 어디 갔다 올래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은행이요. 근데 지금은 손바닥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편의가 늘어난 거죠. 네. 근데 그렇다면 그만큼의 어떤 은행의 지점에 계신 분들의 방문자의 숫자가 줄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구조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기겠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만남에 대한 부분들이 형식이 바뀌는 것들인데 네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특히 뭐 무인 상점 같은 경우에 네.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동네 이제 상점들이 하나씩 둘씩 빌게 되면 아이스크림도 무인이고. 그렇죠. 뭐 인형 뽑는 기계도 나왔다가 맞아요. 뭐 과자도 전 세계 걸 주다가 네. 요즘은 이제 사진 찍는 것들이 엄청 나오고 그렇죠. 제가 지난달인가 뭘 봤냐면 인천에서 그걸 봤어요. 무인 간장게장 전문점을 봤습니다.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새벽 2시에도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한데. 그러네요. 근데 예전에 소상공인 분들 이렇게 동네에서 네. 따사롭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이렇게 본인의 생업을 유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야 이게 기회이자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뭐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행복감이죠. 네. 근데 내가 중간에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어진다면 근데 외로움도 지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라면 새롭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급격한 변화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 사람들과의 교류에 따르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감정과 네. 거기에 따르는 교류의 형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야, 욕망이 실현되기도 하는데 그 방식에 내가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대목도 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송 부사장님이 포착한 지금 현재를 한번 보면 2022년 우리 사회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사실 키워드 하나로 우리 사회를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몇 년 전에 저널리스트 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2020년도 트렌드를 좀 얘기해 볼까요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하면 뭐 달력 바뀐다고 삶이 확 바뀌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연말 연초에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그거 나오거든요. 1월 1일 날 늘 올라오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뭐 금주, 금연, 다이어트 이런 거 늘 나와요. 익숙하네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인가 나태한 삶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나름의 좀 뒤를 돌아보고 지금을 좀 지켜보고 그다음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라도 네.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예. 매년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인터뷰도 나올 겁니다. 네네. 4년째 하고 있는데 뭐 코너의 별명은 뭐냐면 디지털 토정비결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초에 돌아보자 네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지금 주체성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조직에 들어오셨군요. 그러면 우리 평생 갑시다. 뭐 이런 얘기였죠. 네. 뼈를 묻자 뭐 이런 그렇죠, 표현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만큼 우리가 속한 어떤 거대한 조직이 항구적이었고 네. 나는 그중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작은 네. 위치였기 때문에 전체를 본다면 조직이 더 큰 우위를 점하는 상태였죠. 네, 네.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새로 입사하신 분들이 뭐 짧은 시간 이내에 절반쯤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커리어를 가시는 분도 많아졌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았죠. 네. 그럼 이제는 조직보다 개인이 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등함에 대한 부분들 네. 조직과 나의 어떤 역학에서 더 나아가서 조직의 안에 있는 분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재정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전 같았으면 먼저 오신 분이 선배고 그다음에 후배를 이끌어주고 네. 그다음에 선배의 어떤 그야말로 일생의 단계라는 것이 나한테는
하나의 예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경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존경을 보여주고 뭐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네. 뭐 지금 만나는 일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관계이지만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그다음에 곧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의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대등함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평적 문화로 빠르게 이전하는 게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예전에도 우리는 수직적인 형태의 위계 문화에 좀 익숙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직급이니 연차니 그렇죠. 이런 부분들 호봉이니 이런 네. 것들이 전부 다 상하를 나누는 기준처럼 보여졌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와의 어떤 갈등이나 혹은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색이라는 것들이 엄청 중요한 걸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특히 뭐가 나왔냐 하면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돈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유연근무라든지 뭐 스마트 오피스 재택근무를 이제 그만하시고 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시다. 그랬을 때 많은 기업들에서 뭐 싫은 대우가 나온 거예요. 아, 미국은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싫은데요. 그냥 뭐 바꿔볼까요? 아. 방식을 아니면 그만둘래요. 이런 것들도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가 결국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관행 내지는 합의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정의되기를 희망하는 네. 사람들의 열망으로서 출발된 것이고 예.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과 개인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재정의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엄청난 지각 변동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주요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이 새로운 형태의 일을 도모할 때 예전처럼 거대한 조직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뭐 방송국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뭐 전파라든지 채널에 네, 대한 네. 부분들의 인허가도 필요했고 네. 거대한 방송 장비도 있어야 되겠고 맞아요. 뭐 기술을 담당하신 선임들 그다음에 진행을 도와주신 분들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행자님께서도 직접 네네. 하실 수 있죠. 그냥 유튜브에. 예, 간단하게. 네. 웹캠만 하나 있으면 그렇죠. 마이크하고. 플랫폼은 이제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렇죠. 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기술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능적 협업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그 구조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보이거나 나의 어떤 선호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할래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법은 다 있고 그러니까 길도 있고. 예전처럼 이렇게 나와의 관계가 항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들 하나하나의 요구를 더 세밀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네. 좋은 분들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좀 더 구성원분들에게 더 예전보다 의견을 상세히 듣고 그분들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모드로 간 이유가 이제는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이 대등함에 대한 부분들이 도모되고 있다라고 네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저 입사할 때는 뭐 군대식이었죠. 그러니까 늘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뭐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분들에게 좀 더 친절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때는요. 그렇죠. 그렇죠. 더 힘들었어요. 라떼는- 옛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뭐 우리가 또 한국인이니까요. 조금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전 부사장님 말씀 통해서 이거 희망인가 생각한 게 이전보다 투명해졌다. 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단계별의 과정들이 전부 다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런 기획안은 누가 쓴 거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저희 3팀입니다. 그러면 3팀 잘했네요. 이거였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뭐 김 매니저님께서 87%를 네. 박 매니저님이 나머지 13%를 그러면 권 매니저님은 뭐 하셨죠? 그럼 과정별로 팀인데도. 단계가 다 나와요. 기여도, 진척률 실시간으로 남거든요. 네네. 또 예를 들어서 저희 때 기억나는 게 그거 있었거든요. 자율학습 사실 자율이 아니었죠. 자율 아니었죠. 타율학습. 네, 그러면 이제 좀 빠른 친구들은 나는 나간다. 뭐 책상 빼서 화장실에 숨기고 네. 담을 넘어서 네. 나가서 극장을 간다든지 그런 예전에 월담. 무용담 같은 거. 네. 근데 요즘은 학생분들이 학원 안 가거나 그러면 학부모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출결석을 RFID로 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상의 절차적인 형태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네네. 기록의 비용이 줄었고 그만큼의 단계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확보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좀 인정돼 그게 아니라 단계별로 다 지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느껴지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왕이나
관료들이 남았던 그들의 실록 같은 것들이 개인에게도 다 남겨지게 된다. 네네. 그러면 그 과정상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형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위험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명사회이자 위험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투명사회이자 위험사회로 가고 있다. 네네. 자, 말씀하신 대로 과정이 모두 드러나는 사회, 절차의 흔적이 모두 다 데이터로 또 확인되는 사회. 자, 투명해진 건 맞는데 또 위험사회로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읽어야 될까요? 좀 더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역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불합리함의 부분들이 뭐 검증되어지기도 어렵고 하나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리기도 어려웠잖아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어떤 형태의 분쟁이 생기면 증거를 모으고 그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를 기반으로 과정상에 있어서도 평화롭게 해결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죠. 네, 자, 드라마에 흔히 나오던 사실은 주인공이 한 디자인 시안을 팀장이 이제 가져가서 네네. 제가 했습니다. 인정받던 드라마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과정이 전부 다 남거든요. 네. 자,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여쭤보고 싶다. 아까 디지털 토정 비결, 디지털 역술인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자, 연말 연시기도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자, 나는 올 한 해 잘 지낸 건가? 내년은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지금 또 이 부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나의 모든 데이터가 정말 왕조실록처럼 모여지고 축적되고 다 언젠가 까발려진다면 나는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나의 권리를, 나의 존재를. 자, 그런데 한국 사회의 고민이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 불안은 늘 존재했고 그다음에 변화가 빠를수록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야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불안에 표출되는 방식에서 빠지지 않는 언어가 나오는 거를 저희 연구팀이 포착한 거예요. 네. 뭐가 나오면 이런 거 나옵니다. 제가요 50대인데요. 이 정도의 자산을 모았는데 저는 정상인가요? 뭐 이런 것도 엄청 나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 제가 뭐 20대의 그런 직장인인데 월 수입이 얼마인데 저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짐이 없나요라는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가 나이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금전이라는 어떤 그 성취 중에서 수치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상당히 몰입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네네. 뭐 그거는 이제 안정적인 삶을 향후에도 구가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기 때문에 본연의 욕망인데 근데 이게 사회적 안전판이 좀 부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금전에 의해서 보호받으려는 사람들의 열망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단계별로 이때 꼭 뭘 해야 돼 같은 강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연패감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비교의 대상군이 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불행을 안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계속 실패하다. 그렇죠. 항상 그리고 워낙 또 큰 목표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쯤 해야 되라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껴진 게 그만큼의 여유가 좀 더 허락되었죠. 예전처럼 이렇게 인생 70 고래희가 아니라 더 길어진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고 그다음에 여유에 대한 부분들도 생존의 각박함을 사회가 좀 안아주고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걸 도모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한 사회가 오기 시작하면 이런 강박이 좀 더 조금씩 이완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강박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반영했다면 새로운 형태의 규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이와 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추구가 뭐 근원적으로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나은 형태의 삶이 허락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좀 더 있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세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50대 중반에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했으면 실패한 거다가 아니라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커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정상 비정상의 구분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해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비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돼요. 비교가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저희가 이제 평타, 국룰 뭐 이런 단어들을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평타인가요? 네. 아니면 나한테는 뭔가 열유에 처한 상태를 내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꿀팁 같은 것들이 모여지면 국룰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는 효율을 내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시도해 보면 워낙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부터 인증되어진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효율을 추구할 수 있겠죠. 문제는 국룰이 너무 높으면 기준이 또 불행감을 약속받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가 좀 수용하고 그를 기반으로 각자의 삶의 방식들을 정의할 수 있으면 좀 더 비교로부터 나올 수 있는 나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각자가 추구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들이 불안감을 근원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믿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역시 데이터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 재밌다, 국룰 이렇게 그냥 유행어처럼 신조어로 쓰는데 그 안에도 또 이 세대의 사회 심리가 다 반영돼 있습니다. 자,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 움직임을 보면 미래를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쭉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이제 배경이고 시작도 그렇게 여셨는데, 자, 송 부사장님께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한 미래. 자, 이제 곧 2023년입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나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내년 초에 인터뷰가 좀 길게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거를 뭐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네.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드린다면 관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회죠. 네, 네. 그래서 관계주의 한국이다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예. 뭐 대표적인 얘기가 식당에 가가지고 너 뭐 먹을 거야 물어본다고. 네. 흥미롭죠. 그래서 전체를 우리로 바라보고 네.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관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흥미로운 얘기예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수직적 위기에 의해서 좀 정돈되어진 것들이 효율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네, 과거에는. 이유가 이제 빨리 가야 됐는데 예. 그렇다면 일사불란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연장자이거나 좀 더 현명한 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분들이 네. 먼저 길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빨리 가야지라는 부분에서 네. 이젠 그렇지가 않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이런 다변화된 사회에서 더 효율적이다. 네. 라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연구되어지고 네. 합의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관계가 항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정해져 있고 함께 움직이는 형태의 일사불란함이라는 것보다 네. 우리가 단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만났지만 또 헤어질 것이고 또 만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좀 더 상대를 살갑게 존중하고 예. 그를 기반으로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방법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저희가 바라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야, 이 관계, 미래의 관계에서 지금 송 부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혼자 생각이 우리가 좀 아집을 많이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타인의 이 이야기에 귀를 더 열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기성세대들은요 적응하기 힘들겠다. 나아가선 살아남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의 믿음의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네. 형태의 네.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환경이 바뀌면 그 전제가 이제 바뀌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합의가 요구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믿음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고 바뀌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해보고 그를 기반으로 새롭게 정의한 작업들을 해보는 게 요구될 것 같습니다. 네. 라떼는 이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이 미래에 대한 또 해안에 이어서 이런 좋은 책들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과의 인터뷰는요. 오늘 생방송 직전 오전 11시에 녹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유튜브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고요. 이 당권 주자들이 연이어 또 출마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깊이 뒷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박 기자님. 네. 지금까지 보면 안철수 의원, 또 황교안 전 대표죠. 또 강신업 변호사 이런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드디어 김기현 후보가 합류했습니다. 아직 공식 선언이 나오지 않은 주자들은 나경원, 유승민, 권성동, 조경태, 윤상현 이런 후보들인데요. 자, 당권 주자가 언론에 뭐 한 10여 명 거론이 돼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 출마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반공식으로 출마 선언은 이미 해놓은 상태죠. 네네.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윤심이 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원조 윤핵관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즉 2명이 윤심 후보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하지 않았구나. 이런 네네네.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게 되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오려는 후보들도 다 윤심을 얘기하죠.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맞아요.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로 좀 귀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거지?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권성동 의원이 공식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오기 전에 정리가 되는 거랑 선언을 한 다음에 주저앉히는 건 또 그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나오게 된다? 이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윤심이 정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읽히게 되면 그야말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춘추전국 시대처럼 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오히려 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여러 명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정리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복잡해지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출마 선언이요.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혼란해져서는 안 되죠. 딱 이제 뭐 윤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딱 집중됐을 때 힘이 발휘되는 건데 그렇다면 박 기자님한테 다시 여쭤볼 건 이거예요. 과연 주자들 간의 정리가 가능한 것인가? 이 친윤 후보가 단일화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정리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하면 언제든지 바로 정리가 될 건데 문제는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고 실행에 옮기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무 개입이라는 그런 비판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만 우회적으로 표현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번 그 친윤 그룹이나 아니면 주류 세력에서는 마치 총선하고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당대회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막바지에 가가지고 혹시 친윤 그룹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정리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좀 다수이긴 하고요. 그것보다 더 포인트는 윤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게 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알 수가 없고 국민들도 잘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여기에 연결해서 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의원들의 정보 격차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이게 윤심이야 아니야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정확하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 뜻입니까? 이렇게 대통령한테 절대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에서 정보 격차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즉 이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저걸 가지고 의원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요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럴 것 같네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김장 담궜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어떻게 표현도 어렵고 그러니까 받아들인 쪽에서는 시그널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확인을 못하고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의원들도 좀 정보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핵심 그룹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 격차를 가지고 결국에는 좀 허세도 부릴 수가 있는 거고 소위 블러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심을 업은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이 판정리가 안 되면 말이죠. 이 지금 최근에 당원 투표 100%로 룰 개정을 한 게 그럼 또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최근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때 아닌 나안 연대 이름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결국 이 친윤의 교통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또 나한연대 두 사람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윤 그룹이 정리가 안 되면은 기존의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당원 투표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물론 1%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앞서기도 했었고요. 원래 당원 지지가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일반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높고 그렇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순위가 뭐 항상 순위권 안에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인지도가 높거든요. 네.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일반 국민하고 조금 그 괴리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숫자가 지금 80만 명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80만 명이 적어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후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정리가 안 되면 표가 분산이 될 거고 네.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 뽑지라고 했을 때 보통 선거 때 다 그렇잖아요. 이름을 일단 알아야지 뽑을지 사람. 말지라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나한연대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곤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측근들한테 들었을 때는 계속 주변에 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린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도 2개 받았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라기보단 자리를 일단 2자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받은 상태에서 일종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무시하고 나가는 그림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V2라고 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거든요. V2는 뭐예요? 이제 V1이 대통령이고 VIP1, VIP2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기자들의 또 은어구나. 기자들의 은어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주로 지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은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거기 V2가 선호하지 않는다? 그거 작용을 하나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두 분이 예전부터 뭐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네,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실은 이제 법대 시절부터 이 친분 관계는 있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부부 사이에는 관계가 좋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나경원 전 의원 부부하고 김재호 판사 남편 있잖아요. 다 알아가지고 관계가 좋고 특히 윤 대통령하고 김재호 판사가 좀 잘 안다, 친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대표로 꼽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친분하고요. 지금 뭐 나온 것은 사실은 뭐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공식화 표면화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V2가 선호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이제 주변을 떠도는 이야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가운데 황교안, 강신업 이런 인물들은 주로 이제 강성그룹으로 또 분류가 되더라고요. 특히 황교안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를 가리켜서 거친 말을 썼습니다. 암덩어리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 자,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황교안 전 대표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게 되고 또 친윤그룹이 주도를 하면은 이제 내쳐지는 그런 그림이 가능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자체를 아직도 좀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한 상태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당의 주류 그룹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오히려 그 노원 쪽에 원래 기존에 자신의 지역구에다가 공천을 주면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못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친윤그룹에서 어떤 뭐 공천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배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붕괴될 거다.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 크게 그림을 보면 제가 항상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나누는데 반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릴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정치적인 구도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 때리려고 하면은 제일 센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보면 장제원 의원이 당내에서 누굴 때릴까 하다가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때렸거든요. 그나마 원내 지도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애매하고요. 관계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때렸거든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을 공격을 한 거는 사실은 강해서라기보다는 구도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센 사람보다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때린 건데 근데 이 얘기는 센 사람을 못 때린다라는 거는 즉 이쪽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또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도상으로는 후보군들이 많이 나올수록 아마 불리해질 겁니다. 이쪽 네. 반대로 이 반윤 그룹은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죠. 네네네. 제가 그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얘기를 들은 거는 마지막에 이제 당대표 거의 그만두기 전에 네. 최대로 당원 숫자를 찍은 게 한 70만 명 정도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자신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좀 이탈했다라고 네네. 보는데 그게 뭐 뚜렷하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아무튼 60몇만 정도로 당원 숫자가 줄었다라고 봐요. 그때 줄었을 때 대략적으로 2030의 숫자가 한 30% 정도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30%는 물론 이제 당원 전체로 봤을 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떤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네. 만약에 최고위원 선거 정도에서는 이 숫자가 결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유의미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반윤 그룹이 좀 적게 나오면 이 숫자가 유의미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당대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결선 투표제가 있어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네. 당선 가능성은 네. 낮겠지만 그러나 1차로 이 전당대회를 했을 때 30%가 결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후보군이 정리가 안 되면 1위를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유의미한 득표율을 건질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예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박 기자님이 아까도 언급해 주신 대로 친윤 그룹, 비윤 그룹, 반윤 그룹 세 이 계파가 움직이고 있다. 쭉 분석해 오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서 느낀 게 비윤 그룹은 움직이고 있다. 친윤으로. 그래서 이른바 또 범친윤 이런 이름도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친윤, 뭐 윤핵관 그룹, 그리고 범친윤, 그리고 반윤은 이제 명백하게 좀 결이 다른 입장이라고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자, 그동안은 계파색이 없었는데 요즘에 부쩍 친윤을 강조하는 안철수 의원. 친윤 그룹으로 인정되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행보가 좀 인상적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혜성처럼 주목받으면서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그리고 국민의당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2016년에 그랬죠.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은 계파의 수장이지 누구 아래 있었던 적은 없어요. 물론 그 규모가 계속 준다거나 아니면 적을 수는 있었지만 주로 안철수 계의 수장이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쓰는 표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연대보증인이라는 표현은 처음에 썼었고요. 네. 인수위원장하고 그 이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친윤이라는 표현도 또 스스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문자 보낸 거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네.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독자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당대표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 100%이기도 하고요. 당내 지지를 받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즉 당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친윤으로 흡수가 되거나 네. 그런 선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윤 전략을 쓰긴 좀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아까 이제 황교안 전 대표의 거센 얘기를 하면서 이 반윤 그룹 이른바 도려내야 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근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당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분포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박 기자님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실제 내부의 분포 중심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제 당원 100% 하다 보니까 대체로는 네. 우리가 이제 좀 강성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 지금 보면 황교안 전 대표는 그래도 전에 대표를 했던 분이고 그런데 건희사랑 이 팬카페 만든 강신업 변호사도 출마 선언 또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의 또 신의 한수 신혜식 뭐 이런 이제 좀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들이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극우 성향 유튜버 이렇게 얘기됐던 분들이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좀 전당대회 변수가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 들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큰 변수는 안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예로 드는 거는 예전에 뭐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대선 출마했을 때 생각보다는 그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물론 뭐 그게 그것 때문에 나왔었죠? 경기지사에서 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네. 지지율 자체는 높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구독자가 있고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실제로 투표를 할 때는 네.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관측들이 좀 많고요. 예. 다만 어쨌든 일부라도 표를 가져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의원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표가 많이 분할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반윤 그룹의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반윤 그룹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 고민정 의원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모두가 친명계인 와중에서 혼자 친문계로 나오게 되면은 표가 딱 결집이 되면서 예. 의외로 선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한 변수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한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보여지는 김장연대. 근데 이게 정말 연대냐 아니냐 아직도 좀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서 이게 분위기는 연대처럼 풍기고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일전에는 아직은 데이트 중이다. 뭐 결혼 날짜 잡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덕장이자 용장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극찬이고 김기현 의원은 맛있는 김장을 하겠다. 이미 담궜고 이게 뭐 찌개도 끓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은 거예요? 이거는 연대가 확정됐다고 봅니까? 확정은 없을 것 같아요. 확정은 없다? 뭐 전당대 전까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장제원 의원하고 가까운 그런 측근들이 일종의 김기현 의원 쪽으로 정리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네. 장제원 의원도 꽤 화답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은 오늘 뭐 유상범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김정재 의원이라던가 이제 이런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이랑 좀 가깝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이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은 나올 거면은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던가 아니면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메시지를 내고 있군요. 권성동 의원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직접 언급은 안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짝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어찌됐든 거나 김기현 의원이 이제 향후에 진행이 되면서 또 여론조사가 뭐 당원 대상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지층 대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지지율이 확보가 돼야지만 장제원 의원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겠죠. 안 되는 그림에서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장제원 의원이랑 권성동 의원이 좀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김기현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중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구도상으로도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장제원 의원이 나서기가 굉장히 입지가 좋아집니다. 직접 등판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자면 사무총장설도 있잖아요.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친윤 그룹의 인사들을 어느 자리에 보낸다. 예를 들면 다른 가까운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내세운다. 그게 다 좀 걸리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이 물론 최근에 계속 자신 친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조 윤핵관이라는 그 그룹에는 좀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리를 원하기 때문에 구도상으로도 그렇고 관계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뭐 다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리인을 내세운다 이렇게 하죠. 자, 지금 뭐 우리 이은지 기자님 중간중간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청취자분들에게 목소리를 이제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특별 사면이 결정은 됐어요. 사면은 2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민주당 지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까요? 일단은 될 거라고. 민주당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런데 다만 이게 복권 없는 사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선출직에 출마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워낙 컸던 분이시기 때문에 김 전 지사 사면으로 이제 PK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좀 세를 좀 키울 가능성이 있고 지금 친문계 의원들이 구심점이 없어서 좀 질이 멸렬한 상황이었는데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다시 좀 노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당장 김 전 지사가 좀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운신의 폭을 넓히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내년에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걸로 네. 보고 있는데 지금은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야 한다. 친문이든 친명이든 네네. 뭐 전인 정부에 대한 이제 수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일 대우, 야당 탄압에 맞서서 좀 이런 단일 대우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지 독자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약간 뭐 각을 세운다든지 뭔가 친문계가 뭐 별도로 세일을 막 구축해서 좀 이재명에 대항한다든지 이런 구도는 쉽게 나오기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 어찌 보면 검찰과 그렇죠. 맞서고 있는 상황. 네. 내부는 뭉쳐야 한다. 자,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내년이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법 리스크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원래는 내일을 딱 찍어서 검찰이 소환 통보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은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뭐 국회의원 신문으로 일정 조율을 하겠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자, 그동안 이제 침묵했던 이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거라서 자, 이게 원래는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지도부가 불출석 소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강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소환 통보가 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지는? 그런데 지도부가 반대를 한 이유는 28일에 광주 최고위가 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요? 본회의 말고도. 그래서 이미 기사화가 돼서 28일에 일정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사전 조율 없이 일방 통보를 했다. 절차적인 무례함을 범했다. 네네네. 그 이유 때문에 28일에 순순히 응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예. 좀 의견이 모였고요. 다만 이제 당당하게 검찰 조사 임하겠다고 말한 거는 출두를 하겠다라는 말도 되지만 서면 조사 가능성도 아직은 열어두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측근들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 지금은 포토라인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조사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제1야당의 대표이고 본인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좀 공개적으로 취재진들 앞에 서서 네네. 직접 출석하는 그런 입장 모습을 발표도 하고.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나를 공개 소환해달라. 그렇죠. 그 기자들하고 만나서 입장 다 얘기하고 들어갔죠. 자, 그래요.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을 정리한 이른바 웹자보를 공개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워졌어요.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한마디 했고. 네. 자,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은 이상민 의원 한 분입니다. 네, 자, 내부 분위기 어때요? 이상민 의원이 이제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태다라고 이제 공개 SNS를 통해서 비판을 내부 했는데 비판을 한 거예요? 내부에서도 이제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전화를 드리면 아니 검사들이 당당하게 본인들 얼굴 내걸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야당 탄압 아니고 그 정당한 수사라면 뭐가 문제냐 이러시지만 그냥 중도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친문계 의원님들은 이건 좀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맨 처음 그렇죠. 처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에서 이 판례를 가지고 와서 맨 처음 공개를 했어요. 그때는 기자들이 그냥 또 저러시네. 자주 예전에도 왜냐하면 다 최고위원들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네, 검사 명단을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사진까지 조금 넣어가지고 판례를 또 지역에 뿌렸잖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내부에서도 조금 논란은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치는 지금 뭐 극한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이 7명 비대위원이 모두 이 일을 언급하면서 총력전에 나선 거 아닌가 싶은데 박 기자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제 비대위 공개회의 때 비대위원들 다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야말로 총력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예전에 2020년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명단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14명이었죠. 근데 거기 명단에 보면은
뭐 소윤 대윤 다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그 상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게 겨냥하는 게 단순히 지금 이 수사하는 검사뿐 아니라 예전 일까지 좀 떠올리게 되니까 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보지 않고 크게 보고 전체적으로 나서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검찰 정부라는 그런 비판이 좀 아프거든요. 왜냐면 검찰 인사들이 많이 등용이 돼 있고 전면에 그렇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네. 출신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을 좀 적극적으로 때려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상쇄가 돼가지고 괜찮다. 네네네. 정무적으로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좀 따져보자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확 키운 거잖아요. 네. 지도부가 다 나서서 네네네. 얘기를 할 정도로요. 이 그림이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깔려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검찰을 때리고 그런 민주당을 때리기가 국민의힘은 더 좋다. 여야가 바뀐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시간이 한 이제 뭐 40, 50초 남았는데 이 기자님 끝으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말이에요. 원래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요거 처리돼야 되는데 시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여당에도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말로 이제 만료되는 일몰법 3가지가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돼서 30일 본회의 얘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는 부결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결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내일 28일은 30일로 본회의가 한 이틀 연기될 수도 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아주 쏠쏠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28일 수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인데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